여리고 착하기만 하던 쌍둥이 동생이 여군에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온몸은 시퍼런 멍투성이었고 영혼마저 완전히 짓밟힌 상태였습니다. 결국 조폭행동대장인 쌍둥이 언니는 결심합니다. 동생의 군복을 대신 입고 지옥 같은 그곳으로 향하기로 말이죠. 과연 언니의 처절하고 끔찍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밤에 장막이 내린 군부대는 생명체처럼 고요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이서진 일병은 죽은 듯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삐걱거리는 철제 침상에 송장처럼 누워 숨소리조차 다른 이에게 방해가 될까 두려워 최대한 죽인 채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천장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한 점을 공허하게 응시했습니다. 눈을 감는 행위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는 순간 현실보다 더 생생한 지옥이 어김없이 펼쳐지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한 색채와 소리 그리고 냄새까지 동반하며 되살아났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가 뒤섞여 코를 찌르던 낡은 창고, 그곳의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자신의 무력하고 초라했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선임인 황지수 병장의 일그러진 얼굴,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그 기묘한 표정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까짓게 군인이라고? 웃기지 마. 그냥 내 눈앞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귓가에 아직도 생생하게 맴도는 그 목소리,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날아들던 육중한 군화의 단단하고 차가운 감촉, 정강이뼈를 그대로 꿰뚫어버릴 듯한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날카로운 고통이 다시금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군복에 교묘하게 가려져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옆구리와 허벅지, 그리고 등에는 성한 곳이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퍼렇던 멍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검붉게 그리고 마침내 생명력을 잃은 듯한 역겨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멍들은 마치 살아있는 악기처럼 밤마다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일 때마다 느껴지는 찌르는 듯한 욱신거림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삼키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생활관 안에서의 삶은 또 다른 형태의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기수열회,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하면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부리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수십 명이 왁자지껄하게 식사하는 넓은 식당 안에서 그녀는 늘 섬처럼 동떨어진 채 혼자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동기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청소 시간에도 모두가 짝을 이뤄 웃고 떠들며 움직일 때 그녀는 늘 혼자 가장 더럽고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뼛속까지 시린 외톨이였습니다. 한때는 동기애를 나누었던 동기들은 이제 황지수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선임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당연하고 효율적인 부대 관리의 규칙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서진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입대하기 전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입어보며 늠름한 군인이 되겠다는 푸르고 단단한 꿈에 부풀어 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의 흑백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실하게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수행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무구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볼 수 없는 싸구려 손베개에 얼굴을 깊게 파묻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차갑고 건조한 막사의 공기 속으로 힘없이 증발하며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사라져버리면 이 끝없는 고통도 끝날 수 있을까? 맹독을 품은 독초처럼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여린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은 무심하고 정확하게 흘러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날이 밝았습니다. 이서진은 며칠 전부터 달력에 표시를 해가며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대의 높은 철문을 벗어나 따뜻한 밥과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 누구보다도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휴가용으로 지급된 군복을 각을 잡아 반듯하게 다려입고 자신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전투화에 불이 날 듯이 광을 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롭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대 정문을 나서며 느꼈던 짜릿하고 달콤한 해방감도 잠시였습니다. 버스가 목적지 터미널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다시 천근만근의 무게를 단 듯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 어릴 적 언니와 뛰어놀던 기억이 깃든 그 길을 지나 마침내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 옆에 걸린 어머니가 붙여놓은 자그마한 원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앳되고 생기가 넘쳤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빛은 중병이라도 앓는 환자처럼 파리하고 두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짙은 공포가 안개처럼 고여있는 한 사내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 자신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정말 안간힘을 다해 경련하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척해야만 해.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인 언니한테만큼은 이 비참한 모습을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아. 짧게 심호흡을 하여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그녀가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하고 포근한 집밥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동네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금 막 세차를 마친 듯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위압적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녀의 쌍둥이 언니 이서연이었습니다. 동생과는 외모만 같을 뿐 풍기는 분위기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어두운 세계에서 독사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리는 조폭 행동대장이었죠. 서연은 동생을 보자마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와락 껴안았습니다. 우리 막둥이 고생 많았네. 이야, 군복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인데 더 멋있어졌잖아.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살가웠지만 동생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안색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영혼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첫눈에 직감했습니다. 이서진은 언니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품에 안겨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언니. 군 생활이 다 그렇잖아. 훈련이 좀 빡세서 그래. 먹는 건 아주 잘 먹고 있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궁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저 동생의 등을 두어 번 토닥여주고는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동생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과 전투복 소매 밖으로 아주 살짝 드러난 손목 안쪽에 스치듯 보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오랜만에 거실의 단출한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서연은 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족발과 매콤한 닭 날개 튀김을 종류별로 잔뜩 시켜놓고 쉴 새 없이 동생의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했던 우스꽝스러운 추억 이야기부터 시작된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이서진도 알코올 기운과 언니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지극히 무심한 척,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진심을 담아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진아,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다 말해. 이 언니한테 혼자서 바보같이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그 한마디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두껍게 쌓아 올렸던 이서진의 위태롭고 연약한 방어선이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억지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흐흑, 언니, 나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 이서진은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군대라는 닫힌 사회 안에서 당했던 끔찍하고 모멸적인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황지수 병장의 끊임없는 폭언과 잔혹하기 짝이 없던 폭행, 다른 선임들의 비웃음 섞인 동조와 비겁하고 이기적인 방관, 그리고 한때는 서로를 의지했던 동기들의 벌레 보듯 차가운 시선까지 한 맺힌 이야기들은 응어리진 피고름처럼 끝도 없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터져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동생의 빈 잔을 채워주기만 하던 서연의 표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복상의 단추를 풀고 옷을 걷어 올렸을 때 서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혹한보다도 더 차갑게 모든 생명력을 얼려버릴 듯이 변했습니다. 동생의 하얗고 마른 살결 위에는 차마 눈을 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멍 자국들이 시퍼렇고 검붉게 마치 끔찍한 추상화처럼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처참하고도 잔인한 광경은 서연의 머릿속에 간신히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이성의 끈을 가차없이 미련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동생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멍 자국이 그녀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증오와 살의를 새겨 넣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너무나도 세게 쥔 나머지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 선홍색 피가 배어 나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갑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분노가 마치 천년 만에 깨어난 휴화산처럼 뜨거운 용암이 되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동생을, 내 목숨보다, 내 모든 것보다 소중한 내 새끼를 이런 짐승만도 못한 몰골로 만들어? 법인이, 정인이 하는 것들은 애초에 그녀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오직 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이고도 절대적인 원칙만이 그녀의 모든 사고를 지배했습니다. 서연은 울다가 지쳐 거의 탈진 상태로 술상 앞에서 잠이 들어버린 동생을 조용히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목 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고 한참 동안 땀과 눈물로 젖은 동생의 앳된 얼굴을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 위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눈물 자국이 그녀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서늘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베란다에서 자신의 조직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는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한동안 잠수 탄다. 내가 없는 동안 조직 관리는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지는 일이 있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일방적인 통보를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울면서 힘겹게 떨리는 손으로 적어준 가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지수 병장, 박소미 상병, 최수아 상병.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눈에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교도소의 높은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법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가 지켜주지 못한 동생의 짓밟힌 존엄, 자신이 직접 피로써 그리고 고통으로써 되찾아주리라. 그녀의 명석한 머릿속은 이미 오차 하나 없는 완벽하고 냉정한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짧디 짧은 휴가가 끝나고 지옥으로 복귀해야 하는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서진이 언니가 타준 약 기운에 취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서연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날카로운 가위를 들어 자신의 허리까지 찰랑거리며 내려오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동생의 것과 똑같은 투박한 스포츠형으로 잘라냈습니다. 싹둑 싹둑 기계적인 소리와 함께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머리카락 다발이 힘없이 미련 없이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자른 그녀는 동생의 몸에 딱 맞도록 수선해 둔 군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위험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이 깃든 눈빛을 한 이서진 일병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잠든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동생의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넌 여기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 나머지는 전부 이 언니가 깨끗하게 해결하고 돌아올게. 굳은 맹세와도 같은 나지막한 약속을 남기고 그녀는 동생의 신분증을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챙겨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정기 휴가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약 석 달.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복수를 완벽하게 끝내고 왔던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쌍둥이 자매의 운명은 그렇게 완전히 그리고 비극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한 명은 지옥에서 잠시 벗어나 위태로운 안식을 얻었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지옥의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서연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위병소에서 하품을 하며 근무를 서던 병사는 신분증과 그녀의 얼굴을 기계적으로 단 1초간 대조해 보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는 사실은 신조차도 속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낯설고 삭막한 막사 건물로 들어서자 오래된 먼지와 수십 명의 땀 냄새가 뒤섞인 쾌쾌하고 불쾌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역겹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송곳처럼 그녀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이야, 이서진 오셨네? 휴가 나가서 부모님 등골 빼먹고 꿀이라도 한 사발 거하게 빨고 오셨나 봐. 아주 낯짝이 뽀얗게 폈어. 황지수 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선임들도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덩달아 킥킥거리며 조롱에 가세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이 항상 그랬을 법한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물대 앞으로 가 묵묵히 아주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숙여진 고개 아래 그녀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섬뜩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살기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황지수, 내 그 더러운 주둥이 내가 아주 곱게 실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찢어주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 동생이 매일같이 매시간 겪었을 그 끔찍한 모멸감과 사무치는 공포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직접 느끼며 서연은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벼렸습니다. 그녀는 당분간 복수를 위한 완벽한 때가 올 때까지 철저하게 겁 많고 어리숙하며 요령 없는 동생 이서진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고 선임들이 부르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며 달려가 그들의 말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를 기계처럼 외쳤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나서서 남들이 한사코 깊이 하는 화장실 변기를 락스를 풀어가며 닦았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짬통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잔반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를 해도 그녀의 본능 속에 깊이 뿌리내린 야수와 같은 날카로움까지는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야간 불침번 근무 중 모두가 피곤에 절어 꾸벅꾸벅 졸 때 혼자 꼿꼿하게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나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시선에 언뜻 담긴 서늘하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기운은 예전에 늘 주눅 들어있던 이서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생활관 구석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책만 읽던 김민지 일병이 우연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김민지는 소심하고 존재감이 없어 부대 내에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에 이서진은 선임과 눈만 마주쳐도 겁을 먹고 바닥만 보고 다녔는데 휴가를 다녀온 후에 이서진은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굶주린 맹수처럼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위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키지 않게 조용히 서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이 눈물로 적어준 그 피 맺힌 가해자 명단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첫 번째 타겟을 정했습니다. 명단의 가장 아랫줄에 있던 가장 만만하고 겁이 많아 보이는 박소미 상병.
그녀는 황지수의 옆에서 가장 크게 웃으며 동조하고 동생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찬 장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조용히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청소 시간, 모두가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틈을 타박솜이 상병에게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나지막한 뱀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박솜이 상병님, 잠시 화장실에서 단둘이 아주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솜이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서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늘 빌빌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후임이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녀는 서연이 평소처럼 무언가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려는 것이라고 아주 가볍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가장 안쪽, 고장이 나 아무도 쓰지 않는 칸으로 들어간 두 사람. 서연이 안에서 낡은 문고리를 돌려 문을 잠그는 순간 화장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고 무겁게 변했습니다. 박솜이가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용것만 간단히 하고 가자. 바쁘다.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칠흑 같은 심연처럼 깊고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경 행정반 뒤편 제3창고에서 내 동생 정강이를 오른쪽 군홧발로 3번 걷어찼다면서? 이전과는 180도 다른 칼날처럼 날카롭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솜이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돌았어. 어디서 약을 팔아? 그녀가 당황하여 소리치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복 상의를 아주 살짝 자신의 흉터가 보일 만큼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고 깜빡이는 백열등 불빛 아래 그녀의 옆구리부터 등까지 길게 이어진 마치 거대한 지네가 살아서 기어가는 듯한 흉측하고 끔찍한 칼자국이 그 흉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군대라는 평화로운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로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생과 사의 경계를 밥 먹듯이 넘나들며 살아온 자의 지울 수 없는 잔인한 전표였습니다. 박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이서진이 자신이 그동안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괴롭히던 그 유약하고 어리숙한 후임이 아님을 뼈저리게 온몸으로 직감했습니다. 딱 3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만 아주 공평하게 새겨줄게. 서연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박솜이는 뒷걸음질 치다 차갑고 더러운 타일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싶었지만 극심한 공포에 목구멍이 틀어막힌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박솜이의 멱살을 한 손으로 마치 종이 인형을 다루듯 가볍게 잡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그녀의 정강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한 군화 앞굽으로 정확히 아주 정확히 3번 걷어찼습니다. 퍽, 퍽, 퍽.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불쾌한 소리가 좁은 화장실 칸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솜이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다시 한번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황지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만약 다른 누구의 입에서 내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땐 세대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뼈가 부러지는 날이 될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여. 박소미는 극심한 고통과 사무치는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녀를 벌레 보듯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하고 긴장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미 상병은 눈에 띄게 서연의 눈치를 살폈고 누가 봐도 심하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그저 어젯밤에 혼자 계단에서 좀 심하게 헛디뎠습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혹은 서연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향한 원초적인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황지수 병장은 박소미의 이런 비정상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야, 박소미, 너 어제 이서진이랑 화장실에서 단둘이 뭐 했냐? 똑바로 말 안 해? 왜 저 새끼 눈치를 그렇게 슬슬 봐? 하지만 박소미는 서연의 서늘하고 잔인한 경고와 그 끔찍했던 흉터를 떠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벌벌 떨 뿐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철옹성처럼 단단하고 굳건해 보였던 황지수 중심의 가해자 그룹 내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활관 구석, 자신만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김민지, 일병의 의심은 더욱 깊고 단단한, 가리고 섬뜩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박소미 상병이 다리를 절뚝이기 시작한 바로 그날 밤, 이서진이 그녀를 화장실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해자 명단에 있던 또 다른 인물, 최수아 상병 역시 야간 탄약고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의무실을 제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었습니다. 김민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이서진은 과거의 그 이서진이 아니며 그녀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조용하고 잔혹하며 완벽한 복수를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던 그 유약한 이서진이 어떻게 이런 대담하고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부대의 환부를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시원함과 통쾌함이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엄청나고 위험한 비밀을 끝까지 모른 척 비겁한 방관자로 남아야 할까, 아니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이저로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참해야 할까?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기묘하고 불길하게 돌아가자 황지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이서진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다른 모든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짓밟아 흐트러진 부대 내 질서를 바로잡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다시 한번 과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지수는 일부러 사소한 트집을 잡아 서연의 관물대를 무자비하게 그리고 광적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껏 개어놓은 옷가지와 어머니가 보내주신 소중한 가족사진, 학창시절 친구들이 빼곡하게 써준 편지들이 흙먼지 묻은 전투화에 짓밟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서진, 관물대 정리가 이게 뭐야? 군기가 아주 땅바닥까지 떨어졌어. 아주 내까짓 게 군인이냐? 그녀는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서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아니 동생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아주 소중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묻어 더러워진 가족사진을 자신의 소매로 정성껏 닦아내며 황지수를 향해 아주 희미한, 그러나
그 어떤 욕설보다도 모욕적인 명백한 조소가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유치하고 하찮은 짓은 고작 이런 것뿐이냐고 말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완벽한 도발이었습니다. 황지수는 서연의 태연하고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자신이 모욕당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깊이 잠든 틈을 타 감시를 피해 숨겨둔 대포폰으로 집에 있는 동생 서진과 짧게 통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감에 차 있었지만 전보다는 한결 기운을 차린 듯 또렷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지? 나 때문에 언니까지 잘못되면 나는 정말 못 살아. 서연은 나직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응, 다 괜찮아. 이 언니 누군데? 걱정하지 마. 거의 다 끝나가니까. 너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면서 몸조리나 잘하고 있어. 알았지? 사랑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복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동생이 홀로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사무치는 절망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이 겪는 불편함과 위험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김민지 일병은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며 비겁한 방관자로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전공 서적 갈피 사이에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몇 달간 황지수 병장이 자신과 다른 후임들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폭언들과 이서진이 다른 선임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들이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언젠가 터져나올지 모를 최후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록해둔 고통과 분노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모두가 잠든 사이 유령처럼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관물대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하얗게 접힌 쪽지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이 작고 연약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쪽지는 거대하고 잔혹한 복수국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벽 훈련 준비를 위해 관물대를 열던 서연은 문틈에 하얗게 끼워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쪽지를 펼쳐보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민지 일병인가? 역시 그녀는 생활관 구석에서 늘 자신을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던 김민지의 시선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소등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잠든 것을 완벽하게 확인한 후 부대 뒤편의 낡고 인적 없는 제2창고 뒤편에서 김민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은 수첩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서진 일병님, 아니 누구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황지수 병장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제발 이 지옥을 끝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기대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수첩을 받아들고 그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수첩에는 황지수 패거리의 만행이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폭언 내용까지
법정 증거로 제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놀라울 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김민지의 예상치 못한 용기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지에게 나직이 그러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잘못하면 너도 크게 다칠 수 있어. 김민지는 꽉 쥔 주먹을 부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황지수 병장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서진이가, 아니, 당신의 동생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무력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더는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김민지의 흔들림 없는 눈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냉정을 되찾고 마지막 복수를 위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내 용기, 내 목숨을 걸고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놀이를 영원히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서연은 부대 내에서 가장 서열이 높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황지수에게 정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지수의 눈을 똑바로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황지수 병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점호가 끝난 뒤에 혼자 생활관 뒤편 공용 화장실로 와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황지수는 서연의 당돌하고 거침없는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거만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좋아, 내 마지막 발악을 아주 즐겁게 감상해주지. 그녀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맹신하며 서연의 마지막 초대에 기꺼이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진을 다른 모든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아 최근 부대 내에서 조금씩 흔들리던 자신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서연이 아주 정성껏 파놓은 마지막 함정 속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발로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멍청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끄럽고 형식적인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황지수는 약속대로 생활관 뒤편의 낡고 더러운 공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서연이 홀로 서서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황지수가 거만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철컥하고 육중하고 낡은 쇠걸쇠가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황지수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굶주린 흑표범처럼 황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멱살을 야수처럼 움켜쥐고 그대로 차갑고 더러운 타일벽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동생한테 한 짓,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줄게. 황지수는 갑작스러운 공격과 압도적인 힘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발악했습니다. 내 동생? 이 미친년이 끝까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당장 안 놔. 서연은 경멸이 가득 담긴 비웃음을 흘리며 황지수의 멱살을 잡은 채 자신의 군복 상의를 한 번에 찢듯이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고 깜빡이는 백열등 조명 아래 그녀의 등과 양팔에 가득한 차마 인간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거대한 흉터들이 고스란히 그 흉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었고 어떤 것은 예리한 칼에 어떤 것은
둔기에 맞은 듯한 선명하고 깊은 흔적이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의 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핏빛으로 얼룩진 험난하고 잔인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 흉측한 흉터들을 본 순간 황지수의 눈이 공포를 넘어선 극도의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벌레처럼 여기며 장난감처럼 괴롭히던 유약하고 겁 많던 이서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야? 내 동생 몸에 내가 새겨놓은 멍든 숫자만큼만 똑같이 맞자. 황지수, 서연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화장실 안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신호로 그 어떤 자비도 동정도 없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지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다음 폭행에 묻혀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이 당했던 고통을 몇십, 몇백 배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황지수는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피를 토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살려줘.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에는 오직 사랑하는 동생의 뜨거운 눈물과 그 여리고 하얀 몸에 새겨졌던 끔찍한 멍 자국만이 선명하게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쿵쿵거리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화장실 문을 금방이라도 부술 듯이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누구야?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당장 문 열지 못해.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처절한 복수가 발각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쨍그랑 쾅 하는 요란한 소음이 부대 전체에 울릴 듯이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청소 비품들을 전부 쏟았습니다. 김민지 일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계획에 따라 일부러 낡은 철제 청소 도구함을 엎어 최대한 큰 소리를 내며 당직사관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완벽하게 끌었습니다. 당직사관이 김일병,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며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가는 그 짧은 사이 서연은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 직전인 황지수를 향한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조용히 화장실 뒤편에 낡고 삐걱거리는 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끔찍한 소동이 마무리되고 김민지의 용기 있고 희생적인 행동 덕분에 서연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완벽하게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민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증거 수첩과 함께 황지수 패거리의 모든 만행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글을 부대 내 마음의 편지함에 익명으로 투고했던 것입니다. 수첩에 담긴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와 피해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대는 즉시 대대적인 감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황지수와 그녀의 패거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격리 조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끔찍하고 추악한 악행이 마침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다음 정기휴가 날이 되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사랑하는 동생 서진을 다시 만난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진 얼굴로 동생을 힘껏 가리고 아주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서진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졌어. 서연의 나직한 말에 서진은 그동안 억지로 안간힘을 쓰며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터뜨리며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닌
깊은 안도와 진한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서진은 군 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정식 인정을 받아 의병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지옥 같던 군대를 벗어나 그리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꾸준히 전문적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언니의 극진하고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끔찍한 상처를 점차 회복해 나갔습니다. 황지수와 다른 가해자들은 모두 불명예 제대를 당함과 동시에 군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아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엄중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그리고 재미삼아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대가였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맑게 갠 따뜻한 봄날 오후 서연과 서진은 더 이상 몸을 옥죄는 군복이 아닌 평범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란히 동네 공원의 한적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피로 얼룩졌던 어둡고 위험한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동생의 곁에서 평범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살기 어리고 위험한 모습 대신 봄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잔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서진은 사랑하는 언니 덕분에 되찾은 이 따스하고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입대 후 처음으로 그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는 진심으로 환한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두 자매의 상처 많았던 지난날을 위로하듯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이런 끔찍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이 언니의 복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